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수협의회에서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무 유 교수님께서 거창하게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하는 말이 있는데 너무 거창하게 그냥 잔치를 벌여버려서 제가 몸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 넓은 제목에서 제가 몇 가지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사가 나아가야 할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해방 70주년이 되는 이때도 역시 그런 과제들이 있다는 걸 상기시키면서 이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좀 한동대학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3년 전에 마침 유 교수님께서 자기 클래스 강의를 맡겼는데 그때 내려온다 그러니까 교수 채플에 참여해달라. 그래서 교수 채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목은 우리 그 마태복음 5장 27절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조금 한 2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조금 이 학교의 그 입장과 좀 다른지 완곡한 충고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통일 문제로 여름 방학 때 강연을 해달라고 몇 달 전에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며칠 전에 와서 좀 어렵게 됐다고 이렇게 그런 또 통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한 설교는 제가 요 최근에 낸 산문집이 있습니다. 그 산문집을 나오니까 마침 우리 이명박 대통령 그 회고록인가 그거하고 같은 시기에 나왔습니다. 몇몇 신문에서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그리고 또 인터넷 신문 등에서 그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 책 속에 그때 한동대학 교수 채플에서 한 설교가 맨 뒤에 보면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을 얘기했길래 그런 완곡한 경고를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요 최근에 지난 2월 달에 낸 산문집 잊혀지지 않는 것과 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산문집 서문에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좀 길게 썼지만은 오늘 강연과 관련된 부분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 대학에서 정년 은퇴한 후에 3년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직에 있다 물러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곧
잃어버린 10년을 맹공하면서 맹렬히 공격하면서 노획물을 잔뜩 물고 MB 정권이 들어섰다. 이전 정권의 유산은 무조건 배격하겠다면서 MB가 남긴 것은 통일 남북 문제, 이걸 완전히 파탄으로 만들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국토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방산비리, 자원 외교 탕진, 그리고 다른 분들은 말하지 않지만 저는 선거 부정, MB 마지막에 치른 선거 부정, 이걸 아주 중요하게 앞으로 역사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과 그와 연관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저분한 떡고물들이었다. 이걸 MB가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MB 시대를 단순히 정치학적 수사로 평가하고 싶지 않다. 정치학적인 용어로 평가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교회 장로로서 교계와 신앙마저도 권력 남용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를 곁들여 평가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MB 정권은 사악한 정권으로 단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악성의 한 통속이 되어서 떡고물을 나눈 자들은 그와 함께 정리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한참 친일 인명사전으로 역사의식이 고조된 때이기도 해서 MB 시대를 적나라하게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4대강 인명사전이나 천안함 인명사전 같은 것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거 만들어질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지만 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박근혜 시기 2년간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보였던 신뢰성마저 갉아먹는 기간이었고, 국가 경영의 비전도 경륜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채 불통정권의 민주주의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 책의 서문입니다. 서문에서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걸 오늘 저녁 강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는 어떤가? 올해는 복음 선교사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처음 이 땅에 온 지 130주년이 되는 해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저희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라에 대한 외국인이 쓴 전기를 30년 전에 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고 이번에 다시 한 권은 냈고, 지난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한국에 도착하던 4월 5일 부활주일에는 언더우드라는 책이 나왔고, 5월 말에는 아펜젤라가 간행될 것입니다. IVP에서 나올 겁니다. 아펜젤라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한국에 도착하면서 행한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했는데, 이걸 되새겨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130년 후에 실현되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한국에서 세계 선교사상 유례없는 성장과 발전을 했고, 그 영향력이 한국 사회에 크게 미치는 듯 했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확장함에 과연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 영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기독교적 도덕 윤리와 정의 사랑에 바탕한 공동체를 이루어왔는지도 자성해 보아야 합니다. 시장화의 물결이 교회에도 범람하여 기독교적 가치관은 찾아볼 수 없게 된 딱한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 것인지 모를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장과 자본이 휩쓸어버린 교회의 맨살 모습, 그것은 머리털 깎인 삼손의 신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첫째는 정치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 그냥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치와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버리니 경제, 교육, 사회도 희망을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쟁에 맡겨버린 교육은 유초등학교에서부터 창의성을 잃어버렸고, 경쟁에 내몰리면 창의성 없어집니다. 그랬고,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 버린 젊은이들은 열심히 스펙은 쌓지만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없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크게는 자본과 노동이 충돌하고 취업과 미취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갈라집니다. 거기에다 남북 간,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붕괴되고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려는 풍조는 남을 정죄하고 고립시키는 데 능숙하고 이를 조금도 거리끼지 않습니다. 어디서 배워왔는지 상대를 저주하고 몰아내는 수법은 이제 종북이라는 우리 속에 반대파를 몰아넣고 난타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말로 상대를 단죄하는 그 수법이야말로 정말 종북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는 편가르기에 바쁘니 더 이상 통섭할 능력을 잃었고 종교마저 교리의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기에 해란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갈기갈기 갈라놓고 있으니 어디에서 통섭과 화해, 용서와 평화를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런 세태 속에서 글을 쓴다는 것이 여간 괴롭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글쟁이도 아니지만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허튼 소리라도 지르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 참 나이 70이 넘은 사람이 미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덕스럽지 않다는 걸 알지만은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제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사실 이런 강연이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통일 문제라든지 몇몇 문제에 관해서 과거에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희망을 놓아버렸다. 가끔 저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희망을 다시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해방 70전을 맞이한 우리에게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가, 또 바라볼 수 있는 미래가 어떤 것인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해방 당시에 1945년 당시에 우리 선인들이 가졌던 희망이나 또는 과제 같은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드러난 것이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자기 시대가 갖고 있는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을 때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방 당시에 어떤 과제가 있었는가? 크게 적어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친일 청산의 과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 유산을 해결할 그런 과제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방과 더불어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단 극복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이 당시에 다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한민국, 물론 대한민국은 1919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45년에 와서 해방이 되고 48년에 정식 정부를,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정식 정부를 세웠습니다. 북한도 그해 9월 9일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남북이 다 민주주의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역시 이 민주주의의 과제, 우리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걸 갖고 있다. 친일 청산의 과제, 두 번째로는 분단 극복의 과제, 세 번째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 그 민주주의 안에는 인권과 자유와 창의성 이런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일 청산의 과제가 그 당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 발전에 굉장한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질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 진전에 큰 올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1945년 해방되고 난 뒤에 미 군정이 들어서서 미 군정 조선 군정 하에서 48명으로 조직된 하나의 의회적 성격의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회와 같은 조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 군정 당국에 의해서 간합되지 않아 가지고 실천이 되지 못했습니다. 미 군정으로서는 가장 불이기 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 친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뭐 꼭 친일이 아니라도 오늘날도 약점이 많은 사람을 부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없거나 과거에 범죄를 했거나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등용해 가지고 쓰는 것,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제일 쉽습니다. 왜? 약점이 많은 사람이니까, 고분고분하니까. 해방이 되자 친일파들 이제 나 죽었다 하고 참 숨고 그 다음에 나타나질 않은 자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포거령으로서 과거에 광공리, 그 다음에 총독부의 관리 이러했던 사람 전부 다 나오라 해가지고 그 직위를 그대로 주어서 일을 시켜 나갔습니다.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살 길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1948년 정부가 국회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초기에 의원들 가운데서는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소위 반민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반민법을 만들어서 반민족 행위자를 처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안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관리들이 대부분 일제 치하의 관리들이고 검찰이나 판사들도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걸 검찰이나 법원에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다시 말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 안에다가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두었습니다. 반민특위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아주 그건 편법이죠.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데서 국회가 그걸 시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잡아들이고 신문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었던 이승만은 자기 밑에 수족이 될 사람들이 다 일제 치하에서 관공리 노릇한 사람이고 또 당시에 불안했던 치안, 지역에 따라서 계속 사회주의자들이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걸 진압하고 이걸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일제 치하에서 주로 경관 노릇했던 사람들 다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용을 해서 썼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어느 밀양에 있는 어느 분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의 외삼촌 되는 분이 약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898년생으로서 젊은 시절에 나라가 뺏기고 하니까 망명을 해서 신흥무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그 동지들과 같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걸 만든 사람입니다. 의열당 두목을 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그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독립운동 자체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그 앞뒤의 것은 빼고 그것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김구 선생 못지않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 김원봉이라고 나올 겁니다. 밀양 사람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노선이 김구 선생하고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합작을 해야만 한다. 40년부터 중경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이끌던 의용대의 일부를, 그러니 조선 의용대의 일부를 끌고 가서 임시정부와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광복군 부사령관이 되고 또 군무위원 국방장관이 되고 임시정부의 국방장관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 임시정부와 함께 서울로 왔습니다. 그 사람 성향은 오히려 사회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로 왔습니다. 와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제 친일 경관 가운데 유명한 사람으로서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친일로서 이름이 높은 노덕술이가 나중에 김원봉 선생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문초를 하면서 뺨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노덕술이가 친일에 주구 노릇을 할 때 이 양반은 거의 30년 이상 만주와 중국에서
독립운동 자체로 보면 김구 선생 못지않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인데 그 친일파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아주 그냥 분해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무렵에 여운형 선생이 죽습니다. 여운형 선생이 피살당하자 그는 장례위원장을 하고 뜻이 통하니까, 그러고 난 뒤에 48년 남북 협상이 있을 때 북쪽 남한 대표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북쪽에 가서 그 길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그는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 데 도와가지고 북한의 검열상, 아마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감사원장 정도가 되지 않을, 그리고 노동상, 노동부 장관이죠. 이런 거 하다가 56년 북한에서는 소위 연안파, 중국의 연안파를 숙청하는 그런 정치적 변혁이 있습니다. 그때 숙청을 당해가지고 58년에 돌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제가 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사적으로 그렇게 높여줘야 될 사람인데, 남쪽에서는 그가 북한에 가서 북한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독립유공자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치를 따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 선정해서 표창을 하는데 북한 정권 도운 사람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독립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북한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찾아서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그들을 민족적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위해서 며칠 전에 만났는데, 결국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해방 후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친일 경찰관 앞에서 뺨을 맞는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이고 보니 한국에 들어왔던 독립운동가들, 자기 자식들 공부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 하는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일을 하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이후에 친일파들은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가지고 왔지만은 한 사람도 처벌을 못했습니다.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거죠. 극악한 친일파는 법에 의해서 사형도 시키고 했어야 하는데 한 사람도 그거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독일 치하에 4년 있었습니다. 4년 있었는데 드골이 2차 대전 이후에 집정하고 난 뒤에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 인권과 자유, 이걸 가장 강조하는 프랑스에서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수만 명으로부터는 공민권을 박탈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드골이 한 말이 있죠. 프랑스가 앞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가 될 수는 있어도 앞으로 프랑스를 저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뭐 독일 같은 그런 나라에 휩쓸려 가지고 반민족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가혹할 정도로 청산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6.25가 나자 더구나 그 사람들마저도 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 다 내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4.19가 일어나고 난 뒤에 다시 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대한 논의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나 1년 안 돼 가지고 결국 5.16이 일어나고 일제하에서 만주군, 일본군이죠. 일본군 장교로 있던 사람이 나라를 쥐게 되자
그때부터 더 친일파들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의 진보적 또는 사회의 발전, 개혁, 이걸 가로막는 인사들 가운데서는 그 후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인사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뭐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근대화되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탄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식민지 시대에 근대화되어서 그 다음에 이승만이 나오고 박정희가 나와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근대화시켰다. 그게 뭐하고 통하느냐 하면 교과서 논쟁하고 다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까지 나왔던 소위 무슨 출판사에서 나온 그 한국 근현대사,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학교만 나중에 사용하게 되죠. 그 교과서 문제는 2001년까지는 고등학교에서 한 교과서, 국정교과서를 썼습니다. 2001년 이후에는 근대 이전은 교과서, 국정교과서를 쓰고 그 다음에 근대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하면서 검인정 교과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종류가 나왔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교과서가 아니라 많이 사용한 교과서가 금성사판이다. 이걸 가지고 모 당 의원이 국회에서부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세운 것은 뭐냐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악수하는 그 장면, 그 사진을 가지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교육 문화 분과에서 논의할 적에 저 뒤에서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참 말이 아닌 것이 많았습니다. 그걸 의논이나 했다는 듯이 소위 말하는 요즘 보수 언론에서 그날 저녁에 대서특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날부터 교과서 논쟁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그것, 제가 국편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해명은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헌법 전문에 보면 여러분들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3.1운동과 3.1운동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그런 발상, 그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4.19 혁명의 민주적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남북의 평화 통일이다. 그러면은 그 교과서에서 그림이 김정일이와 김대중 대통령이 악수하는 그 사진만큼 상징적인 게 헌법적 가치를 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이 그냥 똘똘 뭉쳐서 매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던 교과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전통을 식민지 근대화론에 둘 것이냐 아니면은 독립운동의 전통에 둘 것이냐. 독립운동의 전통에 둔다는 것은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3.1운동에서 나타난 바로 민중의식에 기반해서 세운 것이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전에는 대한제국인데 이제는 대한민국을 출발시켰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독립운동의 전통을 잇고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헌법 전문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의 전통이 이렇게까지 지금 역사 사상면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것, 이런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분단 극복이라고 하는 과제, 70년 전의 과제인데 오늘날에는 더 절실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민족적 역량은 바로 이 통일 문제에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을 하든지 어떤 일에 종사를 하든지 오늘 이 시대의 민족적 과제는 통일입니다.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일의 과제 45년 이후, 특히 50년, 저쪽 말로서는 통일전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지요. 6.25 민족 상잔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까지는 국토만 분단되어 있었는데 6.25 전쟁 이후에는 국토뿐만 아니라 민족적, 정서적 이런 모든 것이 분단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북진 통일, 반공 통일, 멸공 통일론을 부르짖었습니다. 저쪽에서는 70년대 말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고려 연방제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건 오히려 그들의 공산주의 이념에 의한 통일을 이렇게 각색해서 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72년 유신 정권 바로 앞서서 7.4 공동성명, 아마 그때 남북이 처음 만났을 겁니다. 저는 7월 4일 지나고 7월 5일 날에 제 둘째 애가 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났기 때문에 그날의 감격, 7월 4일에 있었던 그 감격, 호해를 막 뿌렸습니다. 호해를 보면서 호해 만났다 7.4 그런 거 나오는데 그때 호해 제목들이 저 표현을 그냥 대문짝만 하게 보였습니다. 기뻐서 그렇겠죠. 남북이 처음 만나서 공동성명을 냈다는 그것이, 그리고 그건 통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 가운데 앞으로 통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평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원칙을 그때 제시합니다. 그 뒤에 남북이 만날 때마다 이 원칙을 확인합니다. 자주적으로 하자, 평화적으로 하자, 민족 대단결의 관점에서 하자. 그 뒤에 남북이 만나면 이걸 확인해 가면서 90년대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7.4 공동성명으로 인해서 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금도 종로 5가에 있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한 NCC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성명을 냈느냐 하면 우리는 환영한다. 그러나 이 통일 문제, 남북 문제가 남북 정권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는 우려 그대로 적중이 됩니다. 그해 바로 남쪽에서는 10월에 유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유신 정권이 들어서고 그해 12월 27일에는
박정희가 소위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한 6천여 명의 오늘날 통반장급을 모아가지고 장춘당 공원의 그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99% 참석에 투표에 99% 찬성으로 박정희가 대통령 7년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김일성을 국가 또는 당 위의 존재로서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언제 발표하느냐? 12월 27일에 발표합니다. 남쪽에서 대통령 취임할 적에 북쪽에서는 헌법 발표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짜고 고스톱 말이 있잖아요. 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남북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는 겁니다. 남북 문제, 통일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각각 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 신뢰가 팍 떨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들 이 통일 문제 왜 이렇게 꼬여가는가? 저는 72년에 나온 그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분단 상황이 되어야만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단 상황을 통해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권력진 사람은 권력진 사람들대로 이 분단 상황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 같으면 더 하겠죠. 분단이라고 하는 걸 두고 김일성이 왕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이걸 정치학적인 용어인지는 모르지만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상대방의 적을 두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 남북 문제를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만나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방문해야 된다.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 된다. 그래야만 가까워질 수 있다. 이걸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측에서는 이거를 잃어버린 10년이다. 또는 퍼주기를 했다. 하는 식으로 지금 다 그걸 회방을 만듭니다. 저는 MB를 비판하는 것 가운데 민족사적으로 10년 동안 이룩해 난 남북의 신뢰관계를 오늘날 이렇게 파탄시켜 놓은 장본인이 바로 MB다. 민족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친구다. 그가 장로라고 하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니 자비니 이런 걸 어디에다가 두고 그 짓을 했는지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일 문제가 나왔으니까 MB나 또는 오늘 정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통일의 방법이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북한이 붕괴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MB가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이 붕괴하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걸 접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6.25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공산군들이 이제 패주하기 시작합니다. 유엔군이 38선까지 왔습니다. 38선까지 와서 며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유엔의 승인이 있고 난 뒤에 10월 1일 날 북진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말은 뭔지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는 그냥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유엔이 승인해야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북한을 이제 수복을 했으니까 북한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의 행정력으로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군의 힘으로 그걸 했습니다. 유엔의 이름으로 그걸 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얘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마는 북한이 붕괴했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올라가서 접수해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북한도 엄연히 뭡니까? 유엔에 우리보다 바로 앞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북한이 붕괴되었지만은 그래도 중심 세력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당신들 올라와서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시오. 공식적인 요구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유엔에서 북한이 저렇게 어렵게 되었으니까 대한민국이 올라가서 도와주시오. 같은 민족 아니요. 그런 명령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중국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왜? 북한은 중국과 우리나라와 미국이 군사동맹 맺은 것보다 더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국제적인 승인 없이 올라간다고 할 적에 중국은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땅에 전쟁이 붙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걸 MB가 난 모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 겁니다. 그런데도 해보겠다는 것, 그것인지 아니면 백성을 지금 오도하고 기만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도와주시오, 또는 유엔에서 당신들이 가서 도와주시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이런 남북 관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대화하고 방문하고 도와주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처음 다녀올 때 5번 다녀왔는데 평양을, 처음 나중에 5번째 갈 때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 신뢰관계를 이렇게 갈 적에 어떻게 되느냐? 만약 그런 상황에서 참 북한 정권이 무너졌다고 할 적에 그들이 우리에게 손을 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유엔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도와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대적 관계에 있어야만 이익을 얻는 측이 이쪽도 있고 저쪽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분단을 원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통일 문제가 단순히 남북한의 이해관계의 상합으로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의 동의가 없이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가운데 이종석 옛날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을 했던 분이고
북한학을 전공한 사람이 쓴 칼날 위의 평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노무현 정권 때의 남북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한미 관계라든지 이런 걸 아주 자세하게 잘 써놨습니다. 고충들이 굉장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위 4강,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데 동의를 얻지 않으면 우리 통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히는 곳에 있습니다. 때문에 저쪽에서도 대륙 세력도 한반도를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양 세력도 한반도를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1882년 이모군란 때 청나라와 일본이 부딪혔습니다. 한국에서. 그건 아주 가볍게 부딪혔지만은 이때부터 벌써 영국의,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영국의 어느 외교관은 한반도 중립화론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계속 나옵니다. 6.25 마치고 난 뒤에 오늘날 휴전선을 가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의회 내에서도 맨스필드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제에 한반도를 중립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이 정말 통일하려면 중립화 방안밖에는 더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좋은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성공단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에서도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는지 한때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한 3개월 후에 다시 열었습니다. 폐쇄시키고 나니까 서로 이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는 게 훨씬 좋다는 걸 남북이 같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지금도 뭐 티격태격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개성공단 같은 것을 휴전선 안에 한 10개 정도 세워보자. 그러면 우선 남북이 전쟁할 가능성은 없어질 겁니다. 10개 정도 휴전선 안에 세워놓고 아마 남북한에 100개 정도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때는 그게 통일이 아니고 뭐겠느냐. 그런 것이 통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사업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새누리당이 선거 전략으로서 노 대통령이 말하지도 아니한 NLL을 포기했다는 것, 그 뒤에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NLL 대신 그 문제보다도 더 고차원의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소위 10월 4일 14 공동선언 가운데 맨 마지막 항이 뭐냐? 개성공단 문제를 확대시킨다는 거죠. 그걸 어디까지? 해주까지 확대시킨다. 그리고 해주 앞바다를 비롯해서 연평도 앞바다,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 저는 그때 그 발표를 보고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나? 북한이 제안했을 리는 없고 남쪽이 개성공단을 지금 해주에까지, 해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북한의 해군 기지에 한 곳입니다. 제일이 한 곳입니다. 거기에까지도 개성공단화 시킨다. 그런데 MB가 들어서서 한 게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거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파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1년 동안에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10년, 15년 느릿느릿 그냥
그 해내면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제일 지금 우리나라가 예민한 곳이 바로 서해안. 백령도 같은 것은 참 위험합니다. 북한으로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 육지에서 보면 바로 안하이 보이는 곳입니다. 참 가서 제가 거기에 우리 해병 1개 4단 여단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전부 다 산에 땅굴을 파가지고 굴 파가지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해주까지도 개성공단처럼 만들고 해주 앞바다를 비롯해서 연평도 앞바다 이것은 남북이 공유하는 바다로 만든다. 그게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통일의 반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통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통일 무엇 때문에 하느냐? 경상남도를 뭐하러 그거 통일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위기감도 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위기감이 강합니다. 북한의 장사포 때리면 수원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서울은 불바다 될 수가 있죠. 서울은 장사포 때리면 바로 표적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이 있어요. 위기감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대학을 비롯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반북적인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서울 같은 데 가보면요, 몇몇 진보적인 교회를 제외하고는 아주 수구 꼴통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뭐가 있었죠?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위해서 황모라는 사람 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통진당 없애는데 정부 대표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장로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 아주 충실한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MB 이후에 역대 국무총리 가운데 대부분이 장로들입니다. 한국의 장로들이 이끄는 이 정권, 가장 반복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원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제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되겠지요. 이건 오늘날도 참 문제가 됩니다. 예. 우선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해방 이후에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가장 잘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를 꼽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저는 우리가 좀 더 순서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하는 사람들도 그냥 산업화와 민주화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얘기할 때 꼭 먼저 민주화와 산업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얘기할 적에 산업화를 통해서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그런 것도 암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민주화와 산업화, 민주화를 먼저 얘기한다면
민주화를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도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민주화와 산업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는 한말 일에 소위 농민운동에서부터 시작하는 민중의 소리,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거칩니다. 그게 3.1운동을 통해서 3.1운동에서 여러분들 민족 대표들이 법정에 섭니다. 3.1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독립청원이 아니라 3.1 독립선언 섭니다.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을 했으니까 뭡니까?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때 일본 재판부에서 묻습니다. 너희가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느냐?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우리 선열들, 우리는 이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려 합니다. 1910년에 망한 나라는 뭡니까? 그건 제국입니다. 대한제국입니다. 황제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3.1운동에 참여했던,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독립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의 임시정부를 거쳐서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물론 1919년 4월 11일에 이루어지고 서울에서 한성정부가 있고 그 다음 연해주에서 블라디보스톡 이 국민의회 정부가 있었습니다. 임시정부가 3개나 되니까 하나로 통합하자. 통합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에 가면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고 헌법을 다시 만들어 개정을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낼 적에 12개 조항으로 된 약법이 있었습니다. 헌법에 아주 간략한 헌법 12개 조가 있었습니다. 제1조가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 이게 제1조입니다. 그 제1조는 임시정부 하에서 4번이나 개헌을 했지만 그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48년 독립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 만든 헌법에도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뉴라이트 쪽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 시대에 일제가 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도로도 만들고 건축도 해주고 이런 그러니까 근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다 하는 식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대한민국 성립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1919년입니다. 그리고 48년, 그건 어떻게 되느냐? 48년은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식이란 말은 빼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을 19년에 건국하고 정부를 세워야 하는데 정부를 세워야 할 이 땅이 일제 강점하에 있으니까 이 안에다가 정부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다가 정부를 세웠습니다. 다른 나라에 세웠기 때문에 임시정부 혹은 가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전통이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48년 정부가 정식 정부가 세워지는 걸로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48년 정식 정부를 세울 때 이승만을 비롯해서 그 정부에 관여했던 또 정치인들의 생각이 다 그랬습니다. 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하고 5월 31일 날
국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의장이 되었습니다. 의장이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개원하는 이 의회,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대한민국, 이것은 바로 1919년의 전통을 그대로 잇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정부를 세우고 축하식을 했습니다. 축하식을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 그 경복궁 앞에 근정전 앞에 옛날 일제 총독부 건물이 있었죠. 그 앞에서 경축식을 했습니다. 프래카드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느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국민 축하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정부 수립과 건국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정부 수립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1일에 정부 안에서 관보 1호를 냈습니다. 혹시 관청에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정부 안에서는 관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장관 임명하는 거, 국장 임명하는 거, 또 법령 제정된 거 이런 거를 정부 안에서만 이렇게 소통이 되도록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걸 관보라 그러는데 관보 1호를 내고 간기를 뭐라고 했느냐? 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919년이 1년이라고 한다면 48년은 뭐겠습니까? 30년. 우리 나이 계산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민국 1년은 뭐냐? 1919년. 바로 대한민국이 출발했고 임시정부가 있던 그때부터를 기산했다는 것입니다. 48년에 정부를 수립했던 한국의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은 19년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MB가 들어서서 무슨 짓 했는지 아십니까? MB가 2008년 들어서고 난 뒤에 48년에서 보면 2008년이 60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김에 그냥 황홀해가지고 역사의식은 다 없애버려. 그리고 그를 그렇게 충동한 것이 뉴라이트 계열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60주년이니까 민간인 60명을 한국의 인사들 가운데 60명을 모아서 위원회를 만든다. 그때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 당신도 들어와라. 제가 물었습니다. 건국 60주년이냐? 정부 수립 60주년. 정부 수립 60주년이면 내가 나가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역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건국 60주년입니다. 그러면 난 갈 수 없습니다. MB가 여러분들 그런 분입니다. 포항이 낳은 MB가 그런 분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역사까지도 이렇게 망가뜨려 갔습니다. 그 뒤에 뭐가 많은데 지금 잘 보이질 않아요. 저 원고를 이렇게 좀 많이 가져왔는데 잘 보이질 않아서 맨날 이거 벗고 이래 해서. 예, 오늘 저녁에 얘기해야 될 것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MB가 선거를 망가뜨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거의 의식이 없을 겁니다. 저는 2012년 선거 마치고 난 뒤에 선거 개표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글을 썼습니다.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그 책 가운데는 대법원에 대해서 왜 대법원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식의 글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개표가 잘못됐다. 개표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선 전산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표를 하면서 전산기계를 사용했습니다. 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컴퓨터는 사람이 조작하는 데 따라서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왕창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그냥 들통이 날 거고, 한다면은 한두 표 정도씩 이렇게 빼돌리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초저녁에 정신이 말짱할 적에는 그랬다가는 들통 날 테니까 12시쯤 돼서 사람들이 졸리고 할 적에 그때쯤 해서 한두 표씩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전산 개표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개표의 주 수단은 뭐냐 하면은 수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표를 100표씩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그걸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넘기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전산 개표를 묶어놓은 데다가 그걸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야당의 책임이 큽니다. 야당이 그냥 전산 개표를 해가지고 했으니까 이 잘 됐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전산 개표를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건 이 개표 이 상황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표지가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한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몇 시 몇 분에 다음 단계 넘어간다 하는 게 다 적어놨습니다. 보통 한 개표소에 그 한 투표구나 이런 데는 한 3천, 6천 이렇게 되니까 마다 그걸 다 적어 놓습니다. 이 개표 상황표에 보면은 그 개표를 하는데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하니까 수개표를 국회에서 모의 그 활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6천 표를 하는데 수개표 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2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6천 표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세는데, 그러니까 확인해 가면서 넘기는 거죠. 그러면 3천 표 같으면은 대체로 수개표만 하는데 1시간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개표 상황표에 보면 처음 시작해 가지고 마치는데,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도장을 탁 찍는데 이제 다 됐다 하고 찍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0분이 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건 야당의 책임이 큽니다. 야당 참관인들이 가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다 도둑 맞아버리고 맞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효입니다. 선거 무효예요. 이런 걸 알고서 2013년 1월 4일자로 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런 개표 부정을 목격했던 사람들, 당시에는 한 2,000명 됐어요. 그 다음에는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대법원에다가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내면은 6개월 내에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대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재판 자체를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들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글도 쓰고, 저 바로 아까 말씀한 잊혀지지 않는 것과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산문집, 거기에 대법원은
국민의 인내를 언제까지 시험할 것이냐, 그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왜? 이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증언이라도 남겨둬야, 이렇게 부정했다는 것을 증언이라도 남겨둬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대법원 앞에 가서 참 이 늙은 사람이 좀 안 됐습니다. 시위도 했어요. 한 20여 명 모여가지고 대법원은 빨리 재판해라, 재판해라. 안 들으니까 검찰청에다가, 대검찰청에다가 뭐까지 냈느냐, 직무유기를, 대법관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다 해가지고 냈습니다. 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러다가 앞으로 선거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묘한 수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선거를 조작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검찰청에 대법관들 직무유기 그걸 얘기하면서 이런 글을 조금 앞에다가 쓴 적이 있습니다. 아주 길어서 간단하게 한 패러그래프 정도만, 한 패러그래프 이 한 문단 정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18대 대선 부정 2주년 대법원 선거 무효소송 이행 촉구와 국헌을 물랑케 한 부정선거 사범들에 대한 대검찰청 고발을 하고 거기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성명서는 옛날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선거 부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명언을 스탈린이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성명서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걸 우리가 그 성명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를 인용을 한 후에 그다음 지난 18대 대선이 그런 꼴이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성명서가 주장한 의혹과 부정은 선거 당일 여러 개가 있는데, 첫째, 선거 당일 선관위 발표 투표인 수가 1시간 만에 200만 명이 줄었다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 전혀 이런 거 모르죠. 전문가들은 이걸 찾아냈습니다. 비롯하여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또 위원장이 공포하기도 전에 개표 방송을 하여 부정을 감행했고, 그날 저녁에 혹시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그걸 알 겁니다. 51.6%가 계속 이렇게 됐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 따라서는 전혀 지금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구역에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전산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집요하게 그 전산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낸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줄었다는 것을 비롯해서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또 위원장이 공표하기도 전에 개표 방송을 하여 부정을 감행했고, 중앙선관위가 후보자별 투표 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함으로 수작업 개표를 완전히 누락한 것, 그건 아까 제가 설명한 겁니다. 또 미인식 투표지가, 인식하지 못한 투표지가 112만 표가 발생한 것, 여러분들 그거 모르죠? 전문가들은 조사를 해가지고 해냈습니다. 개표기를 개표소마다 6대 이상 비치함으로 개표 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쭉 그 성명서에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명서와 관련해 가지고 잡혀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없는 것 보면은
붙잡아 드릴 만한 건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게?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러난 것 등이 국정원의 뭡니까? 댓글 사건, 국방부의 댓글 사건,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의 무슨 사건 많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선거 무효가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기에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아예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발한 사람, 책자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한영수라는 사람과 김필원이라는 사람, 명예훼손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말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가만 놔두면 계속 이 얘기하기 때문에, 책자를 내가지고 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교묘하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이 어떻게 교묘하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피아노표로 해가지고 인주에다가 피아노 해가지고 찍듯이 이래 합니다. 그러면 인주가 이상하게 묻어 있으면 그 다 무효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표가 나오면 인주를 가지고 피아노 치듯이 해버렸어요. 그건 자유당식 방식이고 지금은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유권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게 뭐냐면 투표소에서 개표하라. 그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오거든 여러분들 적극 찬성하십시오. 다른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지금 밤중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투표소에서 3,000매 내지 한 6,000매 됩니다. 그 지역에서, 지방에서 정말 무슨 그 축제하듯이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면은 부정이, 또 그 방법도, 부정하는 방법도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제가 해야 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선거나 또는 이 정치와 관련된 얘기 더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이곳에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참 지성의 전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는 지성인으로서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는 제가 아까도 굉장히 실망하고 이 시대에 사는 것이 부끄럽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시대에 산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끄러워요. 이런 걸 두고 무기력하게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 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1974년 로잔 언약, 1984년 일리노이주 그 선언, 이런 게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죽어서 갈 천당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잔 언약, 그 뒤에 복음주의권의, 세계 복음주의권의 이런 여러 선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과 동시에 미래적이다. 내세적인과 동시에 차세적이다. 이곳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이런 선거 부정 같은 거, 친일파를 반통일적인 이런 걸 다 두면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연대하고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가 다 자기 것을 내놓고 필요에 의해서 가져갔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자기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공산사회가 어떤 거냐?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까? 2장입니까? 1장 끝입니까? 2장입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가진 것을 내놓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가져간다. 유무상통한다는 거 있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의 이상을 거기에다가 두었습니다. 거기다가 두고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능력껏 일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는 이 사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어떤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막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지금까지 제가 헛된 소리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마르크스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걸 두고 공산사회라고 했다면, 그게 이상적인 공산사회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상을 어디에서 둘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과 지성인들, 대학 교수님들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 가서 체포를 할 적에 나는 4.19 세대다. 4.19 세대로서 당신들에게 얘기한다. MB 정권, 그 사악한 정권이 있을 적에 대학에서 데모 한 번 한 적이 있느냐? 5년 동안 없어요.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사악한 정권 하에서도 당신들 젊은이들이 데모 한 번 한 적이 있느냐? 그 불의한 정권에 항거하는 그런 데모 한 번 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있다고 하면 등록금 반영 내려달라 하면서 광화문에 한번 모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교수님들도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불의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학에서는 그것조차 없어졌습니다. 물론 과거 우리가 대학 교수 할 때와 오늘날 참 대학 교수 할 때가 많이 다르다는 그 환경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두 애도 대학에 있으면서 꼼짝 못하는 거 제가 보고 있어요. 왜 저렇게 무기력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상을 설정하고 이걸 위해서 격려하고 연대하고 힘을 돋궈주는 그런 우리 한동대학교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 교수님과 오면서 참 캠퍼스 올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이런 캠퍼스 전국에서, 다른 외국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캠퍼스 없습니다. 참 신성 같은 캠퍼스입니다. 내부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환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아래에 있는 고난받는 사람들, 저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여기서도 들으면서 책상 위에서 공부하고 현실을 타개하려는, 개혁하려는 개혁 의지를 높이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수님들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저녁차로 9시 몇 분 차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도 되겠습니다. 몇시 차입니까? 50분입니다. 그래요. 그럼 좀 괜찮겠네. 네, 그럼 여기 서 있을까요? 예. 교수님 강연 너무 잘 감사합니다. 전 한동대학교 1, 2학번 장찬영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강연 저번에도 한번 들었었고 또 최근에 교수협회에서 한 강연 다른 것도 하나 들었었는데 이제 한국의 어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되게 민족 같은 이제 민족 의식 이런 걸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가 보구나 하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즘 세계화 시대고 보편적인 인권 같은 거를 많이 말하는 시대에 민족이란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게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에 기차가 있는 줄 알았는데 9시 50분이라니까 시간이 조금 있네요. 그런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얘기를 했어도 되는데 저를 두고 민족주의자다 해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도행전 17장 36절인가 37절에 보면은 바울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역과 경계를 하냈다 하는 그걸 신약 학자들의 그런 해석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이해한 민족의 그 가능성 이런 거를 제가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 문제는 민족은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생존케 하시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렇게 피부 색깔이나 이런 것도 또 언어 문화 이런 걸 달리하면서 민족을 주셨다. 그런데 저는 그 민족을 얘기할 때 민족을 절대 개념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민족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서 인류를 이 보존하는 서바이브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런 걸 주셨다고 그래서 절대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에 총리 후보로 나왔던 문모 씨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아마 얘기했던 것 같는데 전 그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놓으셨다면은 그리고 부당한 침략을 받아서 인간의 어떤 참 악한 생각들에 의해서 민족이 고난을 받는다면은 민족이 독립해야 된다. 독립해야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민족을 절대화시킨다든지 민족 지상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적이지 않다. 내 신앙과도 맞지 않다. 일본이 그랬고 그 다음에 나치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맞지 않다.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민족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존재다. 그걸 항상 상대화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8.15 같은 때 강연 나가면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948일로 해방을 주셨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도 외세의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과거 우리와 같은 민족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우리 민족이 그런 서름을 당했듯이 그 사람들이 서름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줘야 된다. 막 구체적으로 쿠르트족 같은 경우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93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희년선교회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의료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쿠르트족을 만났습니다. 쿠르트족은 성경에 나오는 민족입니다. 한 번도 자기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락과 이란과 시리아, 터키 여기에 지금 국경에 맞닿아 있는 민족이면서 그 민족은 약 3천만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굉장히 서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당신 민족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좀 도우겠다 하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절대시하는 것보다는 민족이 하나님의 선물, 창조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이 자기 역량을 다하도록 그리고 그 민족은 절대화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상대화시키고 내 민족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민족도 중요하고 내 민족의 문화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민족의 문화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히 파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민족주의자라고 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대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면서 제가 정욕하고 싶으면은 희년선교에 와서 내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 뭐 하고 있는지 너희 좀 보고 그 욕을 하려면 해라.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말을 빨리 하지 말고요. 천천히 해 주십시오. 기가 좀 그렇거든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학부에서 재학 중인 임성은인 학생입니다. 교수님, 일단 제가 질문을 하기 앞서서 정말 한동대 와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 만나고 행복했지만 사회에 대해 정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금 그 무관심이 관심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반민족 특별법이 실패한 이후 지금 우리 2015년 한 약 60년 이상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그 친일파를 처벌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저는 묻고 싶은데 지금 저는 그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을 지금 처벌하려고 했을 때 21세기에 그들을 공개 재판에 세워서 너는 이 정도 잘못했으니까 사형이고 너는 이 정도 잘못했으니까 20년 구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잘못된 점을 깨닫고 공개적인 어떻게 보면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친일파들에 대해서 처벌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친일파 문제는 우리 민간 사회에서 좀 많이
이 자유스러운 분위기 하에서 얘기가 많이 되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 친일 반민족 행위, 친일 반민족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나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일제시대에 생활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람 자신에게 어떤 형벌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서 민간에서는 친일 인명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친일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인 경우에는 어느 등급 이상, 그 다음에 그 군인인 경우에는 어느 등급 이상, 그리고 경찰관, 재판관 이런 거 어느 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람, 특히 문인들의 경우는 좀 가혹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인들은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약 4,300여 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 가기 전에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1대 위원장을 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로 가고 난 뒤에는 또 민간에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분이 들어서서 나중에 사전까지 출판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민간에서는 친일 인명사전을 통해서 했다는 것. 그때 제가 위원장으로 들어가니까 내년에 혹은 후내년에 빨리 만들어 냅시다 하고 야단이에요. 제가 학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그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이런 사전에다가 사람들을 등재를 시켜 나가면은 앞으로 어떤 소송이 걸릴지 모른다. 그 책 제목이 친일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의 행적이 친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전 이름은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친일 인명사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나가는데 그 사람이 일제하에서 어떤 행적을 했는지 그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만 하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나가지고 일제 때 뭘 하고 무슨 전부 다 그것만 만들었습니다. 독자가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만주에 가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굉장히 뒤지겠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그리 뒤지겠습니다. 그래서 친일인명사전을 낸 민족문제연구소는 지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민간에서 그랬고 그 당시에 국회에서는 친일 반민족 처벌법이 아니고 친일 반민족 무슨 법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그 법에는 어떤 등급 이상은 친일로 본다. 법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을 전부 다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약 1,020명인가 1,019명 이렇게밖에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 법이 민간 친일 인명사전을 만드는 법보다도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친일 인명사전에서는 한 4,300여 명을 추렸는데 그 법에서는 좀 더 가혹하게 이렇게 느슨하다는 것은 좀 가혹하게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1019명인가 이렇게밖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세대가 해방 이후에 60여 년 동안 50년 60여 년 동안 전혀 친일파 문제를 건들지를 못했는데 건드림으로써 그리고 그런 거라도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후세에 대해서 좀 떳떳해지자, 우리 시대가 좀 떳떳해지자 하는 의미에서 국회에서는 그런 법을 만들고 민간에서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뒤에 법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환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제가 작년까지 듣기로는 한 400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토지 같은 걸 통해서 환수를 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친일파 후손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친일파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해당 그 법률 용어로서는 뭐라 그러죠? 죄 지은 사람에게만 죄인 취급을 하지 그 자손이나 그 옆에 사람이라도 그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은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자기 아버지나 자기 그 친척들이 그렇다면은 그 친일파를 옹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위를. 그런 게 신문사 가운데 한 2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고백을 해버리면 괜찮은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파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있을 적에 그 법을 만든다 그러니까 어느 신문사에서 저를 만나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뭐 법 만드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법 만드는 거하고 관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공인으로서 그 사적인 만남을 할 수가 없다.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를 그만두고 난 뒤에 그 신문사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가령 일제 천황의 사진을 내고 일제 말기에는 별 수 없었습니다. 김교신 선생의 성서조선에도 그거 다 냈습니다. 별 수 없었습니다. 그 낸 거라든지 그 다음에 친일 논설을 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오히려 먼저 고백을 해버리라. 그러면은 당신들이 일제하에서 독립운동한 그 신문사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한 것이 살아날 수가 있다. 지금 친일한 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운동을 돕고 독립운동을 한 이 부분이 묻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해버리라. 그러면 우리 사회의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다. 민족 전체가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관용도 베풀 수 있고 자 이제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자.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당신들이 계속 친일 문제에 대해서 뻗대고 무슨 문제가 나오면 계속 논설을 가지고 주먹질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풀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언제가 그때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점은 친일파 후손이라도 절대 그 사람들은 친일파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정서적으로 그들이 친일파 조상들을 옹호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민족 화합이라든지 민족이 나아갈 길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자기 조상들의 그런 친일 행위도 풀어버리는 것이 더 좋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내가 지금 임종국 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종국 선생이 문인으로서
이 친일 문학론도 쓰고 해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이 친일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연구하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가 친일 행위를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자기 아버지가 친일파였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친일 문학론, 친일파에 대한 연구를 더 강화시켜서 했습니다. 이런 용기가 후손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더 이 하모니 총화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학부 서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법학부 서도원입니다. 선생님, 역사적으로 청년 지성인들이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에는 해방이 그 목표였고 유신 정권에는 민주주의 이룩이 그 희망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은 희망이 없다는 선생님 말씀처럼 자본주의랑 정치 혐오의 벽 앞에 뚜렷한 목표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독교로부터 발현되는 어떤 혁명성은 그냥 기득권의 논리를 옹호하는 데만 쓰이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가는 정작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작 이 민족은 그리고 저희 청년 지성인들은 어떤 것을 희망하면서 살아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지금 너무 절망하고 있어서 제가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다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게 희망이다, 이게 길이다, 이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분들하고 연대하고 그 다음에 같이 고민하면서 일을 세워가야 되지 않는가. 나는 70, 8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왜? 내가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이 목표라고 생각 하나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걸 가지고 이게 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가운데 요새 이 곽병찬이라고 하는 분이 강기훈 씨 여러분들 아시죠? 24년 만에 유서 대필한 거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다는 것 거기에 대한 글을 쓰면서 오늘 세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서 한 절 내가 적어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목표로 했던 거 하나도 이루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난 좋은 방법이다, 목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관점에서 더 고민하고 연대하고 협의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23년이 지난 지금 강기훈 씨 무죄 그거는 누가 거짓말을 잘하는가의 게임으로 바뀐 정치는 정치가 지금 누가 거짓말을 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였다. 믿게끔 거짓말만 하면 선거에서도 승리하고 그렇죠. 세월호 사건이 있고 성완종 사건이 터졌는데도 포장을 잘하니까 세 사람 당선시켰어요. 예? 선거에서도 승리하고 권력도 질 수 있고 거짓말만 잘하면 권력의 사유화, 권력의 남용, 국정농단, 권력의 집단적 부패도 용인되는 세상이 되었다.
거짓말에 능숙하면 유능이 되고 유능한 것이 되고 거짓말에 미숙하면 무능이 되었으며 원칙에 충실하면 바보가 되고 변칙에 충실하면 현자가 된다. 현명한 자가 된다. 이에 따라 권력이건 매체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게 되었고 정치는 쇼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별은 빛난다는 진술은 거짓이 되었고 진실은 승리한다고 진술하는 자는 바보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는 온갖 거짓말 경연이 펼쳐지고 있다. 어느 논설위원이 이런 걸 써서 마음에 와 닿아서 적어봤는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있다고 합니다. 짧게 해주세요. 나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지역학 전공하고 있는 1, 2학번 임연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로마서 13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세에 굴복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공유한 것처럼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백성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권세에 굴복한다는 것이 여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저는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박사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나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 제가 여러 주석을 본 데는 그 권력에 굴복하라 그런 거는 권력이 정당할 때 그리고 정당한 것을 명할 때 부당한 명령을 한다든지 그리고 권력 자체가 부패해 있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까지 기독교인들이 순복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몇 개의 주석을 그렇게 봤습니다. 자매님께서 좀 더 국제학부에 있다면은 좋은 주석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주석들을 좀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옛날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정권 때 2인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시에 기독교회에서 군사정권에 저항을 하니까 그 목사들 모아놓고 이런 성경 규절이 있는데 왜 순종 안 하느냐 하는 식으로 욱박을 찔른 그 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부당한 권력 그리고 불의한 명령 거기에까지도 순복하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데 자매님은 더 영어를 잘하고 또 외국어를 잘하실 테니까 다른 주석들을 좀 보십시오. 좋은 주석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귀한 말씀과 또 질의응답 속에서도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은 질문도 아주 명쾌하게 대해 주셨습니다.